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피습으로 어제 봉합수술을 받은 배현진 의원 안정을 취하며 치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충격이 커서 바로 퇴원은 어려운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증오의 정치를 규탄하고 있는데 그러나 배 의원 피습 원인을 두고 여야는 또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정치권 파장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한 달째인데요.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이번 한 주 특히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충돌이란 대형 이슈가 지나갔는데요. 여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전직 의원 두 분과 다각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금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 보시고 본격 출발합니다. 1월 26일 금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 뒤 당연한 귀결이라며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이 우울증으로 입원을 앞둔 상태였던 가운데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배 의원은 오늘 병원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선처는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내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유해 법안 처리가 불발된 데 대해서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내일 첫 차부터 매달 6만 원가량을 내면 서울 버스 지하철을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시범 사업이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인천시도 오는 5월부터 대중교통 할인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정부가 다음 주쯤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대학 입시 정원에 곧바로 적용되는데 많으면 2,000명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닷새간 이어진 한파에 어제 아침 이번 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강이 얼어붙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날씨가 풀린 가운데 다음 주까지도 큰 추위가 없을 전망입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까지 5년이 걸렸는데 재판부는 재판 거래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가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2019년 2월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 기소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 이후 5년 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무려 47개에 달하는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 사실에 1심 재판부는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먼저 대법원장 권력을 남용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관심 재판에 개입했다는 핵심 의혹에 대해 재판부는 대법원장이라도 재판에 관여할 권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남용할 직권 자체가 없어 애초부터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제 강제동원 소송 전원합의체 판결을 앞두고 다른 대법관에게 재판 방향 등을 얘기한 것 역시 재판장으로서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 권리 행사를 방해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과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등 다른 재판 개입 의혹 역시 비슷한 취지로 검찰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당시 사법행정을 비판한 판사들을 정리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보고서가 양 전 대법원장 지시로 작성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헌법재판소 내부 동향 파악이나 현직 판사 비리 은폐 의혹도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거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은 물론 함께 기소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일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례적으로 한 차례 휴정을 거쳐 4시간 반 만에 내려진 결론이었습니다. 공소사실 전체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해온 양 전 대법원장은 무죄 판결이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당연한 기결이라고 봅니다. 네. 이런 당연한 기결을 명쾌하게 판단 내려주신 재판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 법리를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법원의 제19 감싸기라는 비판에 더해서 검찰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는데요. 사태의 발단부터 1심 선고까지 부장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7년 전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사법농단 사태는 당시 양승태 사법부가 법원의 비판적인 학술대회를 축소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서 촉발됐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대법원은 세 차례에 걸쳐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형사적 조치를 취할 사례는 없는 걸로 그래 봐서. 특정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블랙리스트 문건은 물론 대법원이 수건 사업을 해결하려 재판에 개입했다는 정황까지 발견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결국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검찰 수사에 협조하기로 하면서 판사 100여 명이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고민의 결과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찰은 7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토라인에 세웠고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조명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아 전직 사법부 수장을 법정에 세웠지만 5년 동안 290차례에 걸친 재판 끝에 1심은 양 전 대법원장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법조계 시각은 엇갈립니다. 일각에선 법원이 제19를 감싸기 위해 직권남용 법리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고 비판하는데 특히 사법행정을 책임진 양 전 대법원장이 하급심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판단한 것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졌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1심에서 완패한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등 엘리트 법관들을 형사처벌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수사를 벌인 게 아니냐는 반론도 함께 나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이 우울증으로 입원을 앞두고 있었고 촉법 소년에 해당하지도 않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 수사 전담팀을 꾸리고 주요 정치인에 대한 신변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종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배현진 의원을 둔기로 17차례 내려친 중학생이 새벽에 응급 입원됐습니다. 경찰은 A군이 아직 미성년자이고 건강 상태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응급 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고 정상적 절차로 입원시킬 여유가 없을 때 의사와 경찰 동의에 따라 72시간 동안 입원시킬 수 있는 조치입니다. 응급 입원이 되면 전문의가 진단해 추가로 입원시키거나 즉시 퇴원할지 결정합니다. 실제 습격범 A군은 우울증 전력이 있었던 걸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부모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A군 측은 원래 우울증 증상이 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엔 폐쇄병동에 입원시키라는 의사 지시에 따라 입원 대기 중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직후 A군은 현장에서 본인이 촉법 소년이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A군은 만 14살로 만 10살에서 14살 미만에게 해당하는 촉법 소년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군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적용했던 특수폭행 혐의는 특수상해로 바뀌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장을 팀장으로 27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배현진 의원이 입원한 병원에서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A군을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에 배후가 있었는지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입니다. 또 정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신변 보호를 강화하고 거리 유세 현장이나 외부에 공개된 정당 행사에는 경력을 추가 배치할 방침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네,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은 연예인을 만나려고 일대를 배회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에서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봉합수술 뒤 입원 중인 배 의원은 가해 중학생에 대한 처벌 의사를 경찰에 전했습니다. 이어서 윤웅성 기자입니다. 검은색 패딩을 입은 A군이 서울 강남 거리에 나타납니다. 한 방향으로 걸어가는가 싶더니 특별한 목적지가 없는 듯 거리를 맴돕니다. 배 의원을 습격한 오후 5시 20분쯤보다 2시간가량 이른 시간부터 범행 현장 주변을 배회한 겁니다. 이후 A군은 배 의원을 발견하고는 여러 차례 신원을 확인한 뒤 갖고 있던 돌로 17차례 때렸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범행 도구인 돌을 평소 외출할 때 가지고 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계획범죄 여부 등 다양한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맞서 A군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자주 다니는 미용실에 사인을 받으려고 주변을 배회하다가 배의원을 보고 돌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실제 범행 장소 주변에는 평소 연예인들이 방문하는 미용실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또 당시 배의원은 개인 일정을 보던 중이라 동선이 사전에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범인이 배현진을 노리고 갔다기보다는 그 배현진과 유사한 정치인 혹은 그런 유명인들이 있으면은 바로 공격할 생각으로. 배 의원은 봉합수술 뒤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며 치료받고 있습니다. 현재 어지럼증과 상처 부위 통증을 호소하고 아직 충격이 커 당장 퇴원은 어려워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배 의원은 경찰에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범죄였다며 선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의원실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여야가 유예 법안 처리에 실패하며 내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됩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은 야당을 겨냥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고 민주당은 허송세월한 건 정부 여당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권남규 기자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추가로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의 국회 처리가 불발된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기업 지원 조치를 마련하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를 생각해달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국민의힘도 야당을 향한 공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성실한 사업자들이 졸지에 범죄자가 되는 비극을 원하느냐며 민주당이 양대 노총 표를 노리고 800만 근로자의 일자리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적지 않은 기업이 5인 미만으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식당, 찜질방, 카페, 빵집 등 자영업자 상당수는 심지어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2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허송세월로 보낸 정부 여당이 이제와 또다시 유예만 요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예 논의를 위한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저의 요구를 받든가 아니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에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여야가 유예 법안 처리에 실패한 건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의 요구가 달랐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다시 협상에 나설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정치인 피습 사건이 잇따르자 정치권에선 증오와 혐오 정치를 자제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총선을 70여일 앞둔 여야의 설전은 여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김건희 여사 의혹 은폐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난하자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완전히 실종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대통령이 영부인 의혹 은폐에 앞장서고 있다며 정치에서 손 떼고 민생 살리기나 집중하라고 지적한 겁니다.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던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기는커녕 영부인 의혹 은폐, 노골적 당무 개입, 선거 개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가세했습니다. 당정 갈등설에 단초가 됐던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며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압박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 그럼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던 것은 뭐가 됩니까? 정치개혁을 내세우며 이재명 대표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던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은 공식 일정 없이 외부와의 접촉면을 최소화했습니다. 민감한 이슈에 대한 언급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신 윤재옥 원내대표가 방어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쪽에서도 많은 의견들을 듣고 있다고 했으니
그런 부분들은 또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각에서 거론되는 윤 대통령의 대담 형식 입장 발표 가능성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여당에선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함정 취재가 사건의 본질이라는 부분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부인을 둘러싼 논란의 본질은 윤석열 정부를 흔들려는 정북 인사들이 넣은 덫, 몰카 함정 취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화력을 집중하며 4월 총선까지 정권 심판론 구도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여당은 승부처인 중도층과 수도권 표심에 미칠 영향 최소화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공방은 더 거세질 거란 전망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비례대표 선거제 개편에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현행 준연동형 대신 거대 양당에 유리한 병립형 전환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자 민주당 의원 81명이 공개 반발했습니다. 당 소속 의원 절반 가까운 규모인데 또 다른 내용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 의원 164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81명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당 지도부에 요구하며 사실상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소수 정당이 유리한 현 제도를 포기하면 야권을 분열시켜 경합지역에서 타격받을 거란 겁니다. 표 분산으로 경합지역이 늘고 0.73% 차이 대선 패배의 악몽이 지역구에서 재현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의석을 나눠 거대 양당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비례의석을 몇 석 더 얻을지는 몰라도 결국 소탐대실할 거란 주장입니다. 양당제 패의 극복이란 명분 역시 잃게 되는 만큼 범야권 비례연합정당을 구성해 윤석열 정권 심판 구도를 확실히 만들자고도 했습니다. 국정 운영과 민생을 파탄의 지경으로 몰아넣은 윤석열 정부를 중간 평가하고 이를 견제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들 의원이 공개적으로 견제구를 날린 건 병립형 회기 기류가 당 지도부 내에서 적잖게 감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151석 단독 원내 제1당을 목표로 제시한 이후 민주당 내에선 위성정당 난립과 비례대표 공천권을 둘러싼 소수 정당과의 갈등이 우려되는 현행 준연동형 제도를 포기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립형으로 돌아가되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나눠 뽑으면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다는 얘기 또한 심심찮게 거론됩니다. 쟁점이 분명히 졌다고 봐요. 권역별 비례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현행대로 연동형 비례제로 갈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고 그것은 민주당에서 조금 더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지도부 내에선 총선은 승리가 목표이지 자선 사업이 아니라며 병립형에 무게를 싣는 발언까지 터져나오는 상황. 일찌감치 병립형 전환을 못 받고 민주당을 압박하는 국민의힘과의 협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현실론까지 대두하는 실정입니다. 과거에 기형적인 방식으로 거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낳았기 때문에 원래대로 해야 한다. 공천 심사를 둘러싼 계파 갈등의 불씨가 여전한 가운데 선거제 문제까지 겹치며 이재명 대표의 고심은 한층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최대한 숙고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데드라인에 임박해 결단을 내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를 폐지하고 도시철도와 택시 등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자는 개혁신당의 공약을 놓고 이준석 대표와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CBS 라디오에 나와 무임승차 비율이 올라가면서 지하철 적자로 자본 잠식까지 가면 사실상 국세 지원이 들어가야 하는 시점이 온다고 지적한 데 이어 대도시권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노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지하철 적자 요인과 노인 무임승차는 상관관계가 없다며 인원을 줄여서 방만 경영을 개선하고 다른 나라와 비등하게 요금을 올리면 적자 문제가 개선될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가 내일부터 시범 운영됩니다. 월 6만 원대로 서울 지하철과 버스, 공공자전거인 따릉이까지 대중교통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기후동행카드는 지난 23일부터 판매를 시작했으며 이틀간 누적 판매량은 10만 장을 돌파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내년 대입 정원에 곧바로 적용될 예정인데 증원 규모가 많으면 2,000명을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준비하고 있는 정부가 설 전에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증원폭을 막판 고심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 달 1일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증원폭에 대해 고심하고 있지만 2,000명 이상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늘어난 정원은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시험을 치르는 내년도 입시에 곧바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6년 이후 전국 의대 정원은 한 해 3,058명으로 계속 동결됐습니다. 의사 인력 부족 사태가 불거지면서 시민단체들은 한 해에 최소 1,000명에서 많게는 3,000명까지 증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꺼번에 많이 늘릴 경우 의대 열풍 심화와 이공계 위축 등의 우려도 제기하지만 정부는 큰 변수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 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가장 적절한 숫자의 인원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정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분야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만드는 부분까지 함께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앞서 의협은 의대 증원에 대해 총파업을 거론해왔고 전공의 단체 역시 집단 행동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구체적인 움직임에 나설 수 있습니다. 증원을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매번 논의됐던 부분이고 대의원회나 모든 데서 이제 또 상당한 요구가 있을 거예요. 의사단체는 3년 전 파업 때보다 더 큰 투쟁에 나서겠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의대 증원에 대한 압도적인 찬성 여론을 고려해 정부 차원에서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검찰이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입시 비리가 끼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면서도 조 전 장관 부부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조 씨 역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최후 진술에서 처음에는 억울했지만 시간이 지나 다른 학생보다 수월하게 공부했다는 걸 깨달았다며 자신이 누린 기회를 보며 실망한 분들께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과 가족 일로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분열이 없었으면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 공정해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후임에 조지호 경찰청 차장이 임명됐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조지호 경찰청 차장을 서울경찰청장으로 임명하는 치안정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김광호 청장은 내일 직위 해제될 예정인데 경찰은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닷새째 이어진 한파에 한강이 이번 겨울 들어서 처음으로 결빙됐습니다. 평년보다 16일, 지난 겨울보다는 한 달 넘게 늦은 첫 결빙이라고 하는데요. 김진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리 부근 한강이 흐름을 멈췄습니다. 강 표면에 생긴 얼음이 햇빛을 반사하며 빛납니다. 강의 가장자리로 가면 제법 두꺼운 얼음층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강의 공식 결빙 관측 지점인 한강대교 부근도 얇은 얼음층으로 덮였습니다. 한강 결빙의 판단은 노량진 쪽 한강대교의 두 번째에서 네 번째 교각이 기준이 됩니다. 상류 100m 부근이 얼음으로 덮여 강물이 보이지 않을 경우 결빙됐다고 발표합니다. 이번 한강 결빙은 예년보다는 16일, 지난 겨울보다는 무려 32일 늦었습니다. 일 최저기온 영하 10도 이하인 날이 5일 이상 이어지고 일 최고기온도 영하권에 머물 때 한강이 결빙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강을 얼린 한파는 주말을 앞두고 풀렸고 다음 주까지는 한파 없는 예년의 겨울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민두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는 가운데 중국 외교부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수교 75주년을 맞아 북중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최근 북한의 대남 노선 전환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현중 기자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순웨이 등 중국 외교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대표단이 신의주를 거쳐 평양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순 부부장은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과 회담을 열고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은 북중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담에서는 북중 경제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북한의 대남 노선 전환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최근 북러가 밀착하는 가운데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중국이 관계를 관리하려 한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앞서 중국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이례적으로 새해 축전을 교환하며 올해를 조중친선의 해로 규정했습니다. 북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성도 있고 최근에 북러 간의 이전과 다른 변화들 이런 부분들을 직접 확인하고 새로운 대북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방북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주요 수출입 항구인 서해 남포항의 석유화학 시설에 새로운 부두가 건설되고 있다고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전했습니다. 지난달과 최근 남포항을 찍은 위성 사진을 비교해보면 남포항 기존 부두 4개 옆에 새로운 부두를 조성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남포항은 최근 몇 년 동안 새로운 유류 저장 탱크가 추가되는 등 지속적인 확장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의 소리방송은 유엔 안보리 제재로 북한의 정제유 수입이 1년에 50만 배럴로 제한되고 있지만 지난해 상반기에만 126만 배럴이 반입됐다고 전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4월 미국을 국빈 방문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특히 최근 북한이 도발을 이어가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어 이를 둘러싼 한미일 협력도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오는 4월 10일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만납니다. 일본 정상으로는 지난 2015년 4월 아베 신조 당시 총리 이후 9년 만입니다. 国際社会がさまざまな課題に直面する今こそ日米の固い結束が重要です。 미 백악관도 기시다 총리의 국빈 방문을 공식화하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위협과 도전에 대한 대응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의 협력 진전도 이번 미일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도발을 이어온 북한은 남한을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으며 한반도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남수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에 존 파이너 미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북한이 최근 매우 부정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 출신인 데니얼 러셀 아시아 소사이어티 부회장은 김정은이 연평도 포격 이상의 공격을 할 의도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방미 기간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찬과 함께 의회 연설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과 끝없는 지지율 추락으로 정권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는 이번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 고비마다 해결사 역할을 해왔던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이 제3국에서 다시 만납니다. 홍해 위기의 출구를 찾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타이완 해협과 한반도 정세도 의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중국 정상의 핵심 외교안보 참모가 제3국에서 다시 만납니다. 지난해 5월 오스트리아 빈, 9월 지중해 몰타에 이어 이번엔 태국 방콕입니다. 앞서 두 차례 회동을 통해 정찰 풍선 사태를 수습하고
에이펙 계기 미중 정상회담에 물꼬를 텄다면 이번엔 홍해 위기의 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미국은 세계 무역 통로인 수에즈 운하 정상화를 위해 중국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예멘 후티 반군의 뒷배 역할을 하는 이란에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겁니다. Nothing to do with the Middle East whatsoever are being affected. More than 50 nations in nearly 30 attacks. And so it's a crisis that the whole world needs to respond to. 그러나 중국은 최근 미국과 영국의 후티 반군 기지 공격부터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승인 없이 이뤄진 예멘 영토 주권 침해라는 겁니다. 특히 홍해 위기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충돌에서 비롯된 만큼 해법도 거기서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更重要的是要着手落实两国方案，为实现巴以和平和巴以两国人民的和平共处开辟政治前景。 타이완 총통 선거 이후 성사된 이번 방콕 회동, 양안 문제도 주요 의제로 꼽힙니다. 또 최근 북한의 전쟁 위협과 러시아 무기 판매에 대해서도 논의할지 관심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를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정호김, 김영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배현진 의원 피습으로 총선 앞두고 여의도 지금 또 한 번 비상입니다. 지금 이틀째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퇴원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크고 또 아마 첫날은 긴장하다가 이게 이제 풀리면서 더 통증이 심해졌다고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본인으로서도 참 힘겨운 경험일 것 같습니다. 네. 결코 좋은 경험은 아니겠죠. 그러니까요. 자, 배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내가 연예인이 자주 다니는 그 미용실에서 사인을 받으려고 배회하다가 배현진 의원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이 좀 규명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치인에 대한 혐오 범죄가 10대까지 번졌다는 거,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다른 한편으로 어쨌든 우리 사회가 결과적으로는 서로 어떤 대결을 넘어서 상대 진영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어떤 그 공세를 취하고 또 그것이 정폭되고 그런 분위기들 자체가 청소년들한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또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 또 분노가 많은 사회, 작년에도 사실 묻지마 폭행 같은 것들이 네. 있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 젊은이들한테 또 청소년들한테까지 가는 것은 매우 우리 사회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사회가 네. 됐다는 거고, 정치권을 비롯해서 어른 스스로가 일정 정도 서로 규범 내에서의 건강한 비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습격이 있은 지 한 달이 안 된 상태에서 네.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정치인에 대한 어떤 혐오 그렇게 규명합니다만은 의외로 이 사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연찮게 연예인들을 보러 갔다가 또 네. 지금 이제 응급 입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네.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특히 이제 15세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청소년의 연구를 해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모라토리움이라고 하는 집행유예를 두는 이유는 정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생각적으로 불안전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인데, 불안전할 뿐만 아니라 이 지금 이 학생의 경우는 비정상적인 친구들의 말을 통해서 본다면 스토킹을 했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이 부분을 정치 혐오와 그냥 바로 연결해서 얘기하기도 아직은 조금 네. 섣부르다는 생각도 네. 좀 듭니다. 경찰 수사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어쨌든 연이어 벌어진 습격 사건의 정치권은 굉장히 뒤숭숭합니다. 정치권 모두 피습 규탄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피습 사건의 원인을 놓고 또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정치가 상대를 정오하고 잘못된 언어로 국민에게도 그 정오를 전파하는 일을 끝내지 않는 한 이런 불행한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음모론, 혐오 표현, 근거 없는 비방, 가짜 뉴스에 의한 선동 같은 언어적 폭력이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배현진 의원에 대한 테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 사건을 축소 왜곡한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가 낳은 참사입니다. 백주 대낮에 벌어진 야당 대표 피습을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제대로 경각심을 주었다면 지금과 같은 모방 범죄가 반복될 수 있었겠습니까? 네. 자, 앞서 김영주 전 의원께서 이번 범죄를 그 정치인에 대한 10대 혐오 범죄로까지 연결시키기는 아직 좀 지켜봐야 된다. 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경찰의 소극적 수사 때문에 이번 참사가 벌어졌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모방 범죄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걸 보고 이 친구가 자기도 그런 것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만은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잘 못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 이것은 사실은 소위 합리적 논리가 안 쓰는 부분이고요. 또 실제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지금 어제 오늘 드러 나오는 이야기들 속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학교 생활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또 본인도 어쨌든 이것은 뭐 다시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연예인 보러 갔다. 네. 그런 거고 어제는 우리가 그 공간이 어딘지를 전혀 모르고 마치 신사동 백주 대낮에 당한 것으로 보였는데 화면을 보니까 바로 대낮에 큰 도로변은 아니었고 건물 안에 나오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우선 뭐 정치인이나 총선을 임하는 분들이 이런 범죄가 많아질 걸 대비해서 경호도 잘하고 뭐 경찰 협조를 잘한 것은 뭐 있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이 친구의 경우에는 사실은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질 수 있다. 15세의 그 눈높이에 따라서 봐야 되고 왜냐하면 배현진 의원이 당대표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매우 말하자면 중요한 인물도 아니다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를 습격했던 분은 있지만 중요한 어떤 중진의 역할은 아니다. 그런 부분이고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한 그분은 60대 중반에 그동안의 어떤 정당 활동도 해왔고 뭐 정치적 분노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했던 뭐 비정상적이지만 자기 사명감도 있는 건데 물론 뭐 이 15세 이 친구가 정치적 관심을 많았다는 것은 느껴지지만 정치인에 대한 혐오로만 우리가 미리 규정하는 것도 좀 섣부르다.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우김 의원님, 그런데 이재명 대표 이제 피습 때 신상 공개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상당히 좀 많긴 했는데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새로운 법 규정에 따라서 경찰의 신상 공개 심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심의회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라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심의회가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긴 하나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이런 사건이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한 그 잠재적인 그런 가해자들에게 만약에 이러한 식의 테러나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 당신의 이름이 공개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고성의 차원에서도 지금 이재명 야당 대표가 피습을 당했는데 향후에 여당에 누가 피습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여야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더군다나 이거 외국의 뉴욕 타임스에 이미 가해자의 이름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보통 이런 정치인에 대한 그런 테러에 있어서는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미 과거에 1800년대에 에이브라함 링컨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레이건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그 암살을 시도하거나 공격했던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이고요.
15세 소년이긴 하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공격을 했던 그 사람이랑 뭐냐면은 이 15세 소년이 뭐라 그러냐면은 연예인에게 사인을 받으러 갔다가 배현진을 보고 가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둔기로. 이 사람들에게 부지불식간에 연예인은 사인을 받는데 정치인은 좀 때려도 된다라는 인식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혐오 정치가 문제라는 것인데 이 친구도 뭐 인터넷을 통해서 정치와 관련한 댓글을 쓰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배현진을 가격하겠다는 글을 올린 적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치권과 관련한 이런 막말과 욕설 그리고 언어 폭력이 실질적으로 진짜 폭력으로 이렇게 치환되는 그 사례로서 볼 때 이재명을 공격한 사람이나 배현진을 공격한 이 15세 소년이나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대목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같은 당 예비 후보죠. 이수정 교수도 남의 일 같지 않다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 그 본인이 한 달 전에 들어왔을 때 수원은 민주당 도시인데 왜 국민의힘이냐 이런 쪽지를 교수실 문틈에 끼워놓고 갔다는 거예요. 이 위치나 동선을 이렇게 다 파악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경각심을 좀 나타내는 이런 글인 것 같은데 이게 총선 앞두고 명함도 돌리고 하는 정치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위축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갈수록 이제 뭐 80일도 안 남았는데 국회의원도 그렇고 예비 후보자들은 유권자들 접촉면을 넓혀야 되는 상태고 그리고 총선에 가까이 갈수록 자기 일정을 공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일정의 경우에는 사실은 비공개 일정이었을 거예요. 개인적인 어떤 일인데 아마 공식적으로는 이제 뭐 후보자의 예비 후보 등록이 이미 시작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루의 일정들이 다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비공개 일정조차도 지역 사무소나 뭐 국회의원의 경우는 보좌관한테 애둘러서 뭘 전달하고 싶다,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다, 이 시간에 어디 계시냐 물어보면 뭐 물론 연락처는 알아주지는 않지만 대충 이 시간쯤 어디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다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갈수록 앞으로 이제 이런 특히 여성 후보들의 경우에는 이 보좌관이나 수행원들을 반드시 동반하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또 본인이 위협을 느낄 경우에는 경찰에다가 좀 협조 요청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지금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는 그냥 학교 뭐 교수실 문틈에까지 그런 위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일상적인 위협을 떠나서 우리 사회에서 민주시민 교육이라든지 정치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독일의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다른 정당에 가서도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소셜 믹싱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비판을 할 수 있지만 다른 당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때 민주시민교육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되지 않고 독일처럼 연방정치교육원이 있어서 실제로 그런 민주시민교육과 정당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는 없어요. 각 정당에만 있는데 현재 정당의 연구원이나 교육위원회 기능들이 오히려 그런 것을 하기보다는 더 정복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내용 자체를 쭉 보면은 뭐 이렇게 협박보다는 좀 권유 형식으로 쓰긴 했으나 당사자가 받아들일 때는 또 이게 협박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수정 교수가 범죄 심리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배현진 의원의 성별이 피해자가 되는데 일조했을 수 있다 이런 오늘 얘기를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이 주장에 대해서 그러면 뭐 이재명, 송영길 사례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 이렇게 해서 또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에요. 어떤 취지로 봐야 될까요? 이게 이수정 교수가 모 언론에서 만약 가해자가 어린 청소년이라면 온라인을 통해서 여성에 대한 적대감을 야기하는 전반적인 흐름 끝에 우발적인 사건을 일으킨 것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반박을 한 것인데요.
제가 볼 때는 온라인상의 여성에 대한 적대감보다는 정치 사이트를 많이 들여다보고 글을 남겼다고 하는 것을 봐서는 그런 것이 일정 정도 영향을 끼쳤으며 그다음에 이 15세라고 하더라도 요새는 체구가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배현진 의원도 체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아무리 남자가 체구가 작아도 완력을 쓰면 여자가 특별히 뭐 호신술이나 무술을 익히기 전에는 더군다나 뒤에서 공격을 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통 이제 이 여자를 가격하는 사람들이 여성에 대한 혐오감보다는 여성이 기본적으로 신체적으로 약하다라는 그것 때문에 가격을 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신체적인 그 조건이지 이게 여성에 대한 혐오 때문에 했다라고 보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에게 지금 반박을 당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자, 이수른 교수 그 뒤에 인터뷰들을 좀 보면 청소년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 온라인 사이트 여기에 대해서도 경찰이 좀 집중해서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부분도 좀 있어서 오늘 좀 갑론을박이 벌어진 상황까지 봤고요.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경찰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갤럽 여론조사가 나오는 날인데 오늘 좀 주목할 만한 여론조사들이 많아서 저희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한 달인데요. 자, 역할 수행을 잘하고 있느냐 국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자, 맨 아래부터 볼까요? 잘하고 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하고 있다가 52, 잘 못하고 있다가 40. 그 위로 좀 올라가서 보시면 김기현 대표, 자, 그 시기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잘하고 있다 26, 29. 이준석 전 대표 때도 37인데요.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로 올라가면 이제 긍정 52%. 이거 같은 수치를 좀 보일 수 있습니다. 민주당하고도 좀 비교해 볼까요? 자,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그리고 송영길 대표까지 봤을 때 다 30% 초에서 중반까지 긍정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 5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숫자고요. 그리고 이 박근혜 비대위는 사실 비대위 중에서 굉장히 성공한 비대위라는 평가를 받는 천막 당사 그 시절에 이 여론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뭐 제가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배재대학교 석좌 교수인 김형준 교수님의 표현을 들었는데 이번 한동훈, 윤석열 두 분의 충돌은 골프로 비교할 때 미스 샷을 했는데 홀인원이 된 케이스다. 미스 샷을 했는데 홀인원이 됐다. 예. 이제 서로 이제 김영준 교수님 표현이었습니까? 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것은 뭐냐하면 사실은 서로의 약간의 어떤 뭐 말이 앙테나 네트의 발언도 심했고 또 이관섭 비서실장도 좀 거칠게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을 대했고 여러 가지 과정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말하자면 서울시당에서 지역에 당협위원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경줄 비대위원을 올린 것도 실수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충돌을 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번 총선을 윤석열과 이재명의 총선으로 윤석열 정부의 중간 심판으로 끌고 갈 부분을 실제적으로 다르게 한동훈과 이재명 체제로 끌고 가는 국민의힘이 실제적으로 총선에서 조금 더 성적이 낮게 되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리고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뭐 윤석열의 아바타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아님이 증명됐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 한 달 동안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인기는 있었으나 당의 인기는 올라가지 않은 그 답보 상태에서 그 두 가지 지점들을 이번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개인의 지지가 더 높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는 당 지지율가 높아지지는 않지만 이것을 같이 견인해 가는 그런 중요한 곡점이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박근혜 비대위에 준하는 정도의 높은 평가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그것은 아마 국민의힘 지지자, 보수 지지자층들이 아마 이준석 대표의 분당이나 여러 가지 위기 상태에서 이런 일 자체가 굉장히 말하자면 특히 뭐 수도권의 또 국민 대부분이
김건희 여사 백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이번 총선의 걸림돌이 될 것인데 허들을 굉장히 낮춘 거거든요. 특검의 문제는 김건희 특검은 비껴갈 수 있게 하고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어떤 형태로든 국민에게 사과하거나 유감 표명함으로써 야당의 공세를 피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에게 조심스럽게나마 직언을 한번 하는 건데, 자, 결과적으로는 홀인원이다 이런 평가까지 해주셨는데요. 그럼 같은 기간 대통령 지지율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자,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지난주 대비해서 봤을 때 부정평가가 5%포인트 올랐고요. 긍정평가가 1%포인트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가 진행된 날짜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여당의 비대위원장 충돌이라는 대형 이슈에 대한 반응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대통령 지지율이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은 데다가 더하여 그 여사의 명품백 문제가 아직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거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부정적이다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도가 52%가 나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한창 때,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딱 그 당은 당대로,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완전 레임덕에 있는 상황에서 지지도가 52고 그다음에 부정평가가 24%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부정평가는 여전히 40%로 그렇게 낮지 않은 수치거든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요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보수 지지층이 완전히 한동훈 중심으로 뭉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선거를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틀을 만들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이 상황이 불쾌할 수도 있죠. 그러나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원했던 것이 바로 한동훈 대 이재명 체제로 선거를 치르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여전히 중도층이 관심을 보이는데 완전히 지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지지를 표명하는 쪽까지는 안 갔다라는 게 부정평가 40%에서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그거는 과제로 남은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흥미로운 건 이재명 대표예요. 그 피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평가가 35%대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낮아서 지금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어렵다 하지만 아직 이재명 대표가 뭐 당내에 무슨 뭐 통합 공천이라고는 하지만 공천의 개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국민의힘이 치고 나갈 수 있는 공간은 만들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긍정평가가 높긴 하지만 부정평가가 여전히 40%라는 거, 이 점도 좀 눈여겨봐서 앞으로의 행보도 눈여겨서 봐야 된다는 얘기신데요.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올라간 부분 아까 보셨는데 어디서 올라갔을까? 자, 이 조사도 있던데요. 부정평가 이후에서 김건희 여사 행보가 뭐 1%, 2% 보이다가 지난주 대비 9%, 그러니까 7%포인트 올라서 지금 9%를 보이고 있거든요.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표명 뭐 한다 안 한다 말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여론을 좀 주시하고 있겠죠. 그럼요. 여론을 주시하고 그래서 이제 그 대담 형식으로라도 입장을 지금 표명할 것인지를 지금 다들 지켜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입장을 표명한다면 정말 그 소위 표현은 뭐합니다만 화끈하게 입장을 표현해야 돼요. 화끈하지 않고 또 뭔가 여기에 또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게 되면 입장 표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총선에 승리를 한다는 큰 그림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여당의 예비 후보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대통령 마케팅을 해야 되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마케팅을 해야 되나 이걸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던데요. 어쨌든 한때 이 대통령 멘토로 불렸던 심평 변호사,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한동훈 위원장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일종의 궁정 쿠데타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발언 듣고 오시죠.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의 그 지지 기반 열성적인 활동가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으로 지금 대부분 옮겨간 것이 거의 명백한 것 같습니다. 똑같은 권력 기반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을 어떤 권력자를 대체하는 다른 권력자가 이제 교체하는 그런 것을 국정 쿠데타라고 할 수 있죠. 참화의 그런 행동이라든지 또는 모택동에 반대해서 인표가 대항해서 새로운 자기가 권력자가 되기를 원했죠. 한동훈 위원장의 지금 그런 차별화 작업이 이 사마이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인표로 그칠 것이냐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은 취임 때부터 궁중 암투 없는 정치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궁정 쿠데타다 이렇게 지금 비유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여당 대표를 대립각으로만 꼭 볼 것인가? 여당의 대표 지지율이 올라가서 만약에 총선까지 영향을 미쳐서 결과가 좋다면 이게 대통령한테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심평 변호사의 저 발언을 동의할 수가 없고요. 우선은 궁정 쿠데타 하기에는 대통령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아 있고요. 네. 실제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실이 갖고 있는 김건희 백 문제를 해소를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고요. 이 부분은 오히려 이관섭 비서실장이 너무 무리하게 이런 것을 와전했거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했기 때문에 나온 리액션일 뿐이지 한동훈 위원장이 일부러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이 사단이 벌어진 게 아닙니다. 네. 따라서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도 역으로 보면 이 문제를 이렇게 함으로써 윤 대통령에도 더 좋을 것이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소신 행동, 전략적 행동의 차원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선 윤 대통령과 갈라서기를 가시화시켰다는 방식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서천 화재 현장에서도 실제로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폴더 인사를 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한 봉합의 형태는 아니지만 어쨌든 봉합을 했다는 것이고요. 네. 또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동은 그동안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본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의 어떤 우리 국민들은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대립격을 위한 어떤 차별화의 차원으로 볼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방금 앵커가 말한 것처럼 내가 이런 과정에 서로 어렵지만은 과정을 통해서 틀 것은 틀고 갔을 때 총선 승리가 되고 그게 조기 대통령의 레임덕을 막는 효과가 있다라는 어떤 선의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갤럽 여론조사로 다시 좀 돌아가 볼까요? 앞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 인기가 급상승한 이런 결과치 보고 왔는데 이게 정당 지지까지 연결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당 지지율에는 보시는 것처럼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인데요. 맨 마지막에 무당층 비율 4%포인트 떨어졌습니다만은 여전히 22%로 높은 상황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기를 바라느냐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자, 보시면은 전체로 봤을 때 제3지대가 다수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보는 층이 24%고요. 이걸 수도권으로 좁혀보면 이 수치가 조금 더 올라가는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이제 여당, 제1야당, 제3지대가 비등비등한 수치로 가고 있는데 여당 입장에서 비대위원장 인기만으로 총선을 치르기엔 좀 부족한 수치라는 걸 보여줄 수도 있고 앞서 부정평가 40%도 눈여겨봐야 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렇다면 한동훈 비대위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뭡니까? 아마 공천 과정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요번에 대통령이 대담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아주 민주적이지만은 국민의힘이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라는 거는 누가 봐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공정한 공천을 해야 이기는 공천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수도권이 굉장히 중요하고 수도권은 무슨 아주 많은 표 차이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승자와 패자가. 그렇기 때문에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시스템대로 한다 그랬는데 지금 전략 공천 지역이
50군데가 있다 하니까 네. 야당에서 그걸 가지고 또 시비를 거는데 이 50군데 중에 험지 공천은 전략 공천이 맞아요. 네. 그러나 이제 소위 험지가 아닌 텃밭 공천 있지 않습니까? 네. 텃밭 공천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그 대통령실이나 장차관 출신이나 또는 검사 출신 중에 유능한 사람 많겠죠. 근데 네. 그 사람들을 공천을 하더라도 아, 그 자리에는 그 사람이 맞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합리적인 공천이 되지 않고 거기서 이제 파열음이 나게 되면 네. 이게 한동훈 위원장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될 것 같아요. 네. 최대 50곳 전략 지역에서 이 험지는 살펴볼 필요 없고 영남이나 강남같이 그렇습니다. 텃밭에 네. 누구를 공천을 주느냐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고 이게 결과적으로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얻느냐와 직결된다는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근데 국민의힘과 제3지대 사이에서 지금 민주당이 좀 안 보인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는데요. 이재명 대표 31일에 신년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대통령께서는 아예 그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고 또 이재명 대표가 나름대로 총선을 앞둬서 정책적인 차원으로 여러 가지 어떤 이미지 메이킹이나 그런 것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도 그럴 것이 굉장히 당내가 지금 어수선하잖아요. 연일 탈당하고 전병헌 전 의원도 탈당하고 공천관리위원회가 상당히 임명백 교수도 굉장히 진땀을 흘리고 계실 거예요. 그 논리가 안 되는 것을 논리화하면서 이렇게 설명해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보면 이렇게 데이터에서 나오듯이 한편으로 보면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 대 제3지대를 합하면 그 60%에 육박하는 이번 총선은 누가 보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결과적으로 여당에 대한 심판이 굉장히 혹독하게 내려질 수 있는 그런 것이 현실인데요. 그런데 제3지대가 생김으로 인해서 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국민의 민심과 어긋남으로 인해서 반사의 이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도 민주당에 이기는 여론조사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선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보다 더 나은 사람이 와도 이 구조를 본질적으로 이 구조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는데 제3지대가 나옴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민주당의 힘을 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국민의힘으로서 나쁜 것은 아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너무 많은 의석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조차도 목표 의석을 원래는 그런 식으로 보면 현재 윤석열 정부 비판으로 보면 200석이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150석으로 목표를 낮추는 것은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갖고 있다. 그리고 제3지대가 갖고 있는 폭발력이라고 하는 것이 양당 모두 현재 답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갖고 갈 개연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최선을 다하더라도 이 구도를 바꾼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3지대 폭발력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빅텐트까지 다 합쳐질 수 있을지 이것도 큰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에 좀 미뤄졌던 재판들이 이제 다시 재개되기 시작했고 오늘 대장동 재판이 있었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가 직접 신문을 하기도 하면서 고성이 오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재판 얘기보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총선을 지휘해야 될 당대표인데 지금 주 3회 재판이 현실화됐거든요. 이 부분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개의치 않을 거예요. 일주일에 3회 재판 리스크가 걸려 있고 총선이 뭐 76일 남았습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그게 또 뭐 길다고 하면 길 수도 있는 일인데 본인 스스로도 출마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재판은 재판대로 하고 왜냐하면은 방탄이 필요하다라고 여전히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낯설고 그리고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그대로 민주당 내에서 이루어졌는데 아무도 이것을 견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세력이 없는 것이죠. 이미 목소리 내서 민주당의 문제를 제기했던 많은 정치인들이 탈당을 한 상황이고 지금은 저렇게 재판 리스크에 완전 매몰되어 있는 당대표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소위 친문이라는 사람 지역구에 가가지고 나는 이재명을 위해서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해왔고 당신은 체포 동의안에 찬성을 했으니 이번에 공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지금 나가는 게 민주당의 행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 대표의 지지도도 그렇게 높지 않고 또 지금 대통령 지지율 때문에 국민의힘이 상당히 흔들릴 것 같은데 막상 당 지지율을 보면 별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지금 수도권에서 제3지대에 대한 기대는 늘어나고 있지만 그거는 아직까지 이렇게 정형화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제3지대 움직임 어쨌든 뭐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자, 이러면서 탈당 소식도 연일 전해지고 있어요. 네. 자, 이번에는 권은희 의원이 오는 29일에 국민의힘을 탈당할 거다 이런 네. 보도가 나왔는데 자, 권은희 의원 탈당도 탈당이지만 이후 그렇다면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관심이거든요.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네. 뭐 이준석 대표는 자기들하고도 얘기하고 있다. 뭐 그럴 개연성도 있어 예. 보이긴 합니다만은 원래 권은희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출발했고 사실은 광주 지역에서 있었고 또 뭐 바른미래당도 있었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하고 연관성도 있지만 이낙연 대표하고 연관성도 있을 수 지역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느 당으로 간다는 얘기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이 당이든 저 당이든 마지막에 가서는 또 합칠 가능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것은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연일 양당으로부터 말하자면 탈당하는 어떤 모습이 보일 것이고 아까 이렇게 우리 여론조사 중에서 눈여겨볼 것은 이낙연 대표 전 총리의 말씀이 이번의 흐름은 수도권에서 호남으로 내려가는 부분이다. 제3지대의 부분은. 그러니까 수도권이 그만큼 제3지대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여전히 솔직히 얘기하면 이낙연에 대한 호남의 호응도가 높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 설득하기 어렵다. 이낙연이 탈당했다는 것으로서 민주당을 철회하는 호남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인정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높은 비중 그리고 실제로 보면 비명을 이어서 여러 가지 어떤 친문 진영까지의 갈등으로 된다라고 하면 조건부 인내거든요. 조건부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민주당이 안정적으로 이길 수 있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뭐 이재명 대표가 호남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팔이 안으로 굽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도 인계점이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폭발력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권은희 의원조차도 그런 쪽에 더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열려 있다. 그렇게 봅니다.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탈당과 동시에 의원직은 상실하게 되는데 자 어디로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분석이시고요. 자 이준석 대표는 권은희 의원과 저희 쪽에서 상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개혁신당으로 갈지는 좀 봐야 되고 개혁신당 오늘 창당 후에 처음으로 현수막을 설치를 했는데 오늘 이 사진이 또 공개가 됐어요. 주황색 후드티 입고 좀 사진이 있으면 화면이 있으면 보여주시죠. 안전모도 쓰고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현수막을 다는 모습으로 굉장히 눈길을 끄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3지대에 있는 그 정당들 중에 가장 지금 먼저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러니까 일정 정도 그 무당층을 지금 선점하기 위해서 가장 이렇게 맨 앞에 뛰어가고 있는 정당이 이 개혁신당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창당부터 이런 개혁을 기치로 들면서 뭐 공약에 있어서 그 젊은 세대들에게 어필링할 수 있는 그런 공약도 제시했는데 참 그 얄궂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창당하는 날 아마 그 즈음에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 간의 그런 그 갈등이 토요일 날 창당을 했고 유발이 됐잖아요. 그 갈등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뉴스가 이렇게 묻혀서 개혁신당이 내놓는 그 공약이 그렇게 크게 사람들한테 부각되지 못했고 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그 극적인 봉합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다가 사실은 이준석 대표로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신경이 쓰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이준석 대표의 지지 기반이 젊은 청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수 성향의 젊은 청년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도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준석 대표로서는 한동훈 위원장을 지금 상당히 일관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수에 어쨌든 한동훈도 그렇고 이준석도 그렇고 저런 자산이 있다라는 거는 민주당에게 아무리 자랑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어쨌든 정치적인 상황이 갈려가지고 이제 경쟁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개혁신당이 얼마 전에 이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공약을 들고 나왔는데요. 오늘 이준석 대표와 대한노인회 회장이 토론을 벌였는데요. 이 내용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듣고 오시죠. 가정집에서 18도 실내 온도의 보완을 해놓고 전기료가 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부부가 있어도 내나 그 전기료고 아들이 또 참가해도 또 더 손님이 5명이 더 왔다고 전기가 더 드는 게 아니라 내나 18도는 같은 전기요금입니다. 마찬가지로 지하철이 시발점에서 종점까지 갈 때에 전기료는 사람이 탔든 안 탔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적자 요인은 다른 데서 찾아야 된다. 노인이 안 타도 국가철도 KTX 이런 것도 적자입니다. 뭐 노인이 안 타도 왜 적자입니까?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에 대한 그 왜곡된 가격 구조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파생된 문제들도 있습니다. 4호선 51개 지하철역 중에서 가장 무임승차 비율이 높은 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입니까? 경마장역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젊은 세대에 받아들여질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분의 토론 일부분을 저희가 뽑아왔는데요. 네. 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 노인의 입장에서는 이익 단체라는 차원에서 노인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차원에서는 저런 말씀할 수 있지만 오히려 어른스럽지 못하는 지점도 좀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초고령 사회에 들어갔고 2035년 되면 노인의 비중이 30%를 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제 8천억 정도 중에 한 3,500억 정도가 무임승차 분이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서울시 부시장 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지하철의 노후화나 부실화, 위험화가 가중된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노인법에 해당된다면 국가가 당연히 서울시나 전국 지하철의 무임승차 비중을 그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충당해 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계속 뭐 1호선부터 부실화되고 있고 또 지하철 사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만은 사실 아까 뭐 노인회 회장님 말씀이 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뭐 숟가락 하나 더 넣는다고 해서 틀게 안 틀리냐 하는 거지만 구조적으로 어쨌든 노령 인구가 늘어남에 따른 사회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이준석 대표가 노인을 저렇게 찍어서 경마장에 간다 그런 부분은 그것 또한 매우 적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미래를 보아서 서로 세대 간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슬기롭게 대안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지 뭐 이렇게 그러면 경마장에 가는 것은 뭐 그게 뭐가 문제란 말인지 너는 이해할 수가 없는 알겠습니다. 부분이 어쨌든 구조적 부분은 좀 들여다볼 필요도 있고 지금 지자체 부담을 중앙정부로 가져오는 이런 부분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지만 굳이 왜 또 경마장 얘기를 꺼내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그 경마장은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지하철을 타고 움직여야 운동도 하고 그래서 병원의 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 절약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렇게 운동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경마장에 가 계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그런 생산적인 토론을 하는 정치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럼 토론은 잘 지켜보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제 나름대로 어떤 정책이 중요하다라는 판단도 섰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해관계자들과 토론하고 설득하고 또 해결책과 대안을 모색하고 그걸 또 유권자들이 같이 들어주는
이런 분위기래야지 맨날 정치 싸움만 하는 것보다 훨씬 생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감한 이슈일수록 좀 토론과 설득의 그렇습니다.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잘 보셨다. 이런 평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나이트 포커스 정호김, 김영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야가 유예 법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내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됩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은 야당을 겨냥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고 민주당은 허송세월한 건 정부 여당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권남규 기자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추가로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의 국회 처리가 불발된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기업 지원 조치를 마련하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를 생각해달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국민의힘도 야당을 향한 공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성실한 사업자들이 졸지에 범죄자가 되는 비극을 원하느냐며 민주당이 양대 노총 표를 노리고 800만 근로자의 일자리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적지 않은 기업이 5인 미만으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식당, 찜질방, 카페, 빵집 등 자영업자 상당수는 심지어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2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허송세월로 보낸 정부 여당이 이제와 또다시 유예만 요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예 논의를 위한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저의 요구를 받든가 아니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여야가 유예 법안 처리에 실패한 건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의 요구가 달랐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다시 협상에 나설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정부가 GTX 2기 구축을 포함한 교통혁신 3대 전략에 134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투자로 재원의 절반 이상을 충당할 계획인데 이 천문학적 사업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핵심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2기 GTX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A부터 F까지 모든 노선이 완공되면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출퇴근 시대가 열립니다. 다만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돈입니다, 돈. 어떻게 해서 이걸 만들어낼 것이냐.
3대 교통혁신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134조 원, 철도와 도로 지하화 사업에 65조 2천억 원, GTX 신설과 지방, 광역 도시철도 구축에 각각 38조 원과 18조 원이 들어갑니다. 국비로 30조 원을, 절반 이상인 75조 원은 민간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민간의 참여 여부에 사업 성패가 갈리게 되는 셈입니다. 경기도 순환 노선이나 지방 광역 급행철도 등 일부 사업성이 부족한 노선에 민간 투자를 어떻게 유치할지가 관건입니다. 광역철도망은 지자체들과 사업비 조율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민자 사업으로 개방하는 사업도 현 시점에서는 추진 결과를 확정하기가 빠른 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철도 지하화 사업에는 별도 재정 대신 상부 개발 이익을 활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역세권 부지는 민간한테 줘서 개발이 되지만 이 선로 부지는 아마도 공공이 주도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게 이제 예상이고요. 정부 임기 안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실제 착공에 이를 사업이 얼마나 될지도 미지수입니다. 2기 GTX라고 할 수 있는 DEF 노선은 지금부터 사업계획 수립과 여타 등의 절차를 거쳐서 준비를 하면 첫 번째 1단계 사업은 2035년, 늦어도 2035년 정도에는 개통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또 수도권 교통망 구축에 재원이 집중되면서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서울시가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기후동행카드 시범 사업을 내일 시작하고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인천시는 5월에 교통비를 환급해주는 K패스와 더경기패스, I패스를 출시합니다. 네, 각각의 혜택이 다른 점을 이용하면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승용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용비 환급과 무제한 이용 등 각각의 교통카드 혜택을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앙정부가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각 지자체가 이것을 자기 지역 주민들의 통행 패턴에 맞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는 내일부터 기후동행카드 시범 사업을 시작하고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합니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한 달에 62,000원 혹은 65,000원을 내면 시내버스나 서울 지하철 등을 무제한 타는 정액제입니다. 4월 김포시를 시작으로 인천시와 그 외 수도권 지역으로 사용 범위를 계속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토부와 경기도, 인천시는 5월부터 각각 K패스와 더 경기패스, 인천 I패스를 준비 중입니다. K패스와 경기패스, 인천패스는 한 달에 15차례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 금액 중 일반인은 20%, 저소득층은 53%를 환급해 줍니다. 일반 버스, 지하철뿐만 아니라 광역버스, 순환버스, 신분당선, 그리고 금년 3월 개통 예정인 GTX-A까지 요금 체계가 다양한 교통수단이 다만 K패스는 만 19살에서 34살에게, 경기와 인천패스는 19살에서 39살의 청년에게 30% 환급을 해줍니다. K패스 지원 상한이 월 최대 60회인 반면 경기, 인천패스는 지원 횟수 제한이 없어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경기와 인천패스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1년에 최대 각각 24만 원과 12만 원을 지원해주고 인천패스는 65세 이상에도 30% 환급을 해줍니다. 수도권 대중교통비 지원 체계를 공동으로 연구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도 상반기 중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을 출시해 월 58,000원에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의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을 지원합니다. 이번에 국토부와 수도권 지자체 간의 구체적인 할인 연계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인천 간의 이 세부 운영 내용을 놓고서는 의견차가 있어서 시스템 통합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이 오는 29일부터 시작됩니다.
주택도시부지공사는 29일 오전 9시부터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과 기금 이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둔 가구 가운데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라면 연이자 1.6에서 3.3%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습니다. 조 씨는 어떤 판결이 나오든 수용하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 공정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한 달 만에 다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인정한 조 씨는 공개 발언을 자제했습니다. 결심 앞두고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공소권 남용됐다는 주장 밝히실 예정이신가요? 조 씨는 조 전 장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이듬해엔 부산대 의전원 입학 전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성실하게 노력하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믿음이 무너졌다며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조 전 장관 부부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조 씨 역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조 씨는 처음엔 억울했지만 다른 학생보다 수월하게 공부했던 걸 뒤늦게 깨달았다며 어떤 판결이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과 가족 일로 더는 우리 사회가 분열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욱 공정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 측은 그러면서도 검찰이 조 전 장관 부부를 압박하려고 기소 처분을 미루는 등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선고유예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구형에 대해 어떻게 봤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어머니 정정 교수가 징역 4년을 확정받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도 항소심 다툼을 이어가는 가운데 조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3월 22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의대 정원 확충을 준비하고 있는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원 폭은 애초 거론되던 1,000명을 넘어 2,000명 안팎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 달 1일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아직 증원 폭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최소 1,000명 이상, 많으면 2,000명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200개 넘는 점포를 잿더미로 만든 충남 서천시장 화재 사고. 경찰은 전기적 요인에 의해서 불이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새 벽두에 이루어진 화재 취약시설 안전 점검에서 이미 서천시장 전기와 소방 설비에 문제점이 지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불이 나기 3주 전 서천시장은 지자체 합동 안전점검을 받았습니다. 결과 보고서를 보면 불이 난 수산동에 있는 누전 차단기가 결로로 손상돼 있고 아예 차단기가 설치 안 된 곳도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냉각기 회로에 배선이 난잡하고 방화문을 수동으로 움직이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됐습니다. 전기와 소방 분야에서 위험성이 확인된 겁니다. 연말 연시에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서 촉박한 시간 내에 긴급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부서 담당자를 입회하여 실시하였고요. 점검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전달하여 시정 조치토록 처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현장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본부 역시 모든 점검 결과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겨울철 화재 대응 점검을 소방 점검을 했을 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소방본부는 전기 분야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담당이고 소방 분야는 조치가 완료됐다고 연락받아 특이사항이 없다고 답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기설비는 서천군이 민간관리업체에 위탁해 정기점검을 받아왔는데 합동점검 이후 3차례 진행됐지만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은 불이 난 시장에 대한 전기설비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전날 불이 시작된 곳 인근에서 발견된 전선들은 발화 원인이 될 수 있는 흔적이 충분히 있다는 국가수 감정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기적 요인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국가수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충남 서천군은 화재로 피해를 본 시장을 복구하기 위해서 긴급 추가 경정 예산 114억 1천만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충남도 재해구호기금과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등 14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설 명절 전에 피해 점포당 500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70억 원을 투입해 다음 달 중으로 서천 특화시장 주차장 부지에 임시 상설시장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46억 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주했던 건보공단 팀장이 붙잡혔죠. 구속 상태에서 경찰이 조사했는데 횡령한 돈 전액을 날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선물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지환 기자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뒤 송환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 재정관리팀장 최모 씨. 재작년 의료보험비 46억 원을 자기 계좌로 송금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현재까지 2차례 경찰 집중조사를 받은 상태. 횡령 자체는 이미 인정한 만큼 관건은 돈이 어디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여부입니다. 하지만 최 씨는 조사에서 모든 돈을 이미 탕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으로 도주한 후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선물 투자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공단이 회수한 7억 원을 제외한 횡령액 39억 원 전부를 날렸다는 겁니다. 물론 이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만큼 경찰은 일단 바이낸스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 최 씨가 투자했다는 가상화폐와 이에 따른 자금 흐름, 선물 베팅 방식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피 1년여간 최 씨 가상화폐 거래 횟수가 10,000건이 넘고 누락 기록이 있어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필리핀 고급 리조트에서 붙잡힌 최 씨는 돈이 없다며 피해액 변제를 거부하고 변호사 선임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국민 혈세인데 보험공단 직원이 기금을 빼돌린 만큼 변제 후에 선처를 구하지 않는다면 법정에서 매우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경찰은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일단 횡령 혐의만 적용해 최 씨를 검찰로 넘겼고 자료 분석 후 범죄 수익 은닉 혐의 등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영풍재지 주가 조작 사태 주범이 3개월여의 도피 끝에 밀항을 시도하다가 제주도에서 검거됐습니다. 제주 서귀포 해양경찰서는 50대 남성 이모 씨를 제주도 해상 선박에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이 씨는 어젯밤 11시 40분쯤 배를 타고 베트남으로 밀항하려다가 해경에 체포됐는데 검찰이 영풍재지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쫓고 있었던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와 주가 조작 일당은 3만 8천여 차례에 걸쳐서 영풍재지 주식 시세를 조정 2,78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습니다. KBS가 현행 단체 협약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보도국장인 통합뉴스룸 국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들의 임명을 단행했습니다. KBS는 통합뉴스룸 국장과 시사제작국장, 시사교양 1국장, 시사교양 2국장, 라디오 제작국장을 임명했습니다. KBS는 현재 단체 협약대로 임명 동의를 거쳐 주요 보직자를 임명하는 것은 인사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직원을 임명하는 것이라며 단체 협약을 따르면 인사규정과 정관, 방송법을 시장이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국장급 보직자의 임명 강행을 공정방송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관련 법률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남용을 비롯해 47가지 범죄 사실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고영환 전 대법관에게도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담당 재판부 외에는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만큼
대법원장이라고 해도 재판에 개입할 직무 권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당연한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무죄 선고 났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당연한 기결이라고 봅니다. 네. 이런 당연한 기결을 명쾌하게 판단 내려주신 재판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5년 동안 재판 이어졌는데 한 말씀만 더 부탁드립니다.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라는 비판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 구성원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 더해서 검찰도 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는데요. 사태 발단부터 1심 선고까지 부장원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7년 전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사법농단 사태는 당시 양승태 사법부가 법원의 비판적인 학술대회를 축소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서 촉발됐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대법원은 세 차례에 걸쳐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형사적 조치를 취할 사례는 없는 걸로 그래 봐서. 특정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블랙리스트 문건은 물론 대법원이 수건 사업을 해결하려 재판에 개입했다는 정황까지 발견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결국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검찰 수사에 협조하기로 하면서 판사 100여 명이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고민의 결과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찰은 7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토라인에 세웠고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소명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아 전직 사법부 수장을 법정에 세웠지만 5년 동안 290차례에 걸친 재판 끝에 1심은 양 전 대법원장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법조계 시각은 엇갈립니다. 일각에선 법원이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직권남용 법리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고 비판하는데 특히 사법행정을 책임진 양 전 대법원장이 하급심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판단한 건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졌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1심에서 완패한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등 엘리트 법관들을 형사처벌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수사를 벌인 게 아니냐는 반론도 함께 나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이 우울증으로 입원을 앞두고 있었고 촉법소년에 해당하지도 않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전담팀을 꾸리고 주요 정치인에 대한 신변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배현진 의원을 둔기로 17차례 내려친 중학생이 새벽에 응급 입원됐습니다. 경찰은 A군이 아직 미성년자이고 건강 상태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응급 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고 정상적 절차로 입원시킬 여유가 없을 때 의사와 경찰 동의에 따라 72시간 동안 입원시킬 수 있는 조치입니다. 응급 입원이 되면 전문의가 진단해 추가로 입원시키거나 즉시 퇴원할지 결정합니다. 실제 습격범 A군은 우울증 전력이 있었던 걸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부모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A군 측은 원래 우울증 증상이 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엔 폐쇄병동에 입원시키라는 의사 지시에 따라 입원 대기 중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직후 A군은 현장에서 본인이 촉법소년이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A군은 만 14살로 만 10살에서 14살 미만에게 해당하는 촉법소년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군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적용했던 특수폭행 혐의는 특수상해로 바뀌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장을 팀장으로 27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배현진 의원이 입원한 병원에서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A군을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에 배후가 있었는지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입니다. 또 정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신변 보호를 강화하고 거리 유세 현장이나 외부에 공개된 정당 행사에는 경력을 추가 배치할 방침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오전 배현진 의원이 입원한 병실을 찾아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에서 배 의원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범죄였다며 선처는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의원실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배우 의원이 입고 있던 옷가지 등을 증거품으로 가져갔습니다. 어제 봉합수술을 받은 배현진 의원은 현재 어지럼증과 상처 부위 통증을 호소해 병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피습된 지 3주 만에 또다시 정치 상대 범죄가 발생을 하자 여야는 안전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증오와 혐오를 조장하는 극한 정쟁을 자제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잇따랐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쓰러진 지 불과 23일 만에 들려온 배현진 의원 피습 소식에 여야는 한 목소리로 범행을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여당은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정치인의 외부 활동이 늘어나는 만큼 모방범죄 가능성을 걱정했습니다. 현행 경호 규정에 빈틈은 없는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더 철저한 신변 보호가 가능할지 경찰과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조금 더 앞에서부터 이 경찰이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국회 차원에서 어떤 다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배현진 의원을 병문안한 한호섭 정무수석도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국민에 대한 테러와 다름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대신 전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경찰 등 관련 부처의 추가 대책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폭력에 반대한다며 가세했지만 이번 사건의 원인 진단과 해법을 놓곤 온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부실 수사가 또 다른 범죄를 불렀다며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백주 대낮에 벌어진 야당 대표 피습을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제대로 경각심을 주었다면 지금과 같은 모방 범죄가 반복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딴 정치인 대상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상대에 대한 증오와 혐오를 부르는 극단적인 정치 문화를 벗어나야 한다는 반성의 목소리 또한 빠지지 않았습니다. 정치인들부터 반성하고 생각이 다르거나 노선이 달라도 존중하는 정치를 정착을 시키면 이런 것을 없애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유권자를 한 명이라도 더 만나야 하는 선거철에 안전대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정치권의 고민은 이래저래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대장동 재판에서 유 씨의 뇌물수수 여부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유 씨는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유 씨는 철거업자 A씨에게 술값 4천만 원을 빌렸다가 A씨가 추가로 요구한 돈까지 줘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에게 3억 원을 받아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1억 원씩 나눠 가지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A씨에게 철근을 주는 대가로 4천만 원을 뇌물로 받고 A씨가 이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3억 원 차용증을 써준 뒤 이 돈을 갚기 위해 남 씨에게 3억 원을 요구한 게 아니냐고 캐물었습니다. 폭설이 내린 한라산의 설경을 보려고 계획 중인 분들 많으실 겁니다. 겨울철 탐방객들의 안전 산행을 위해서 나선 사람들이 있는데요. 토요일 개방을 앞두고 한라산 국립공원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길트기와 모노레일 선로 제설 작업하는 현장을 고재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폭설로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한 한라산. 한 남성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 위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찾습니다. 솔로 찾았어? 지난 21일부터 사흘 동안 50cm 가까이 내린 폭설에 눈 밑으로 사라진 모노레일 선로의 제설 작업을 위해서입니다. 모노레일은 응급환자 이송과 대피소 정비를 위한 장비 이송 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안전 산행을 위해서는 서둘러 선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모노레일 선로는 환자를 이송하는 데 쓰이는데 이번 폭설로 인해 가지고 선로가 덮여버려서 그거를 제설하기 위한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삽 한 삽 눈을 치우다 보면 온몸은 땀범벅입니다. 산에서 작업하다 보니 굴착기 등 중장비를 사용할 수 없어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 눈을 치우고 있습니다. 어리목 코스만 해도 제설 작업을 해야 하는 선로 길이가 5km에 이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사람 키만큼 눈이 쌓여 있습니다. 국립공원 직원들은
모노레일 운영을 위해 이처럼 삽으로 눈을 종일 치우고 있습니다. 한라산 지킴이 등 자원봉사자들은 눈 밑으로 사라진 탐방로를 확보하기 위한 길트기에 나섰습니다. 여러 명이 무리를 지어 선두가 낸 발자국을 뒤따라 걸으며 길 넓히는 작업을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가장 힘든 게 길을 트는 것도 힘들지만 방향을 잡는 게 러셀 작업의 가장 힘든 작업이라 할 수가 있겠죠. 어리모 코스뿐만 아니라 나머지 한라산 탐방로마다 국립공원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나서 폭설 이후 안전 산행을 위한 사전 작업을 했습니다. 한라산 국립공원 사무소 측은 폭설 이후 설경을 보려는 탐방객들의 빗발치는 통제 해제 요청에도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사전 작업이 필수라며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한라산 눈 관광을 보려고 탐방객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제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설 작업이 끝나고 난 뒤에 탐방객이 찾아오도록 좋겠습니다. 탐방객들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난 겨울에만 28만여 명이 설경을 보려고 한라산을 찾았습니다. 한라산의 멋진 설경을 즐기는 탐방객들의 뒤에는 안전을 위해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국립공원 사무소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충남 서해 중남부 연안과 가로림만, 천수만에 저수온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속적인 한파로 해당 수역 온도가 사흘 이상 4도씨 이하가 될 거로 예상된다며 저수온 주의보를 경보로 강화했습니다. 충남도는 보령과 서산, 홍성, 태안 등 4개 시군 가두리 양식장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과 현장 지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집중호우와 함께 기상가뭄도 잦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2년에 한 번꼴로 가뭄이 반복되고 있고 가뭄 일수도 늘어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봄, 전남 지역을 강타했던 가뭄은 심각했습니다. 전국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4년 이후 49년 만에 가장 긴 281.3일의 기상 가뭄이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저수지와 댐의 물이 말라버렸고 섬 지역은 제한급수까지 이뤄졌습니다. 2022년 여름 장마철 비가 제대로 내리지 않은 데다 태풍도 없어 강수량이 크게 부족해진 게 원인이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여름에 많은 비가 내리며 가뭄이 해소됐고 9월부터 전국적으로 기상가뭄이 사라졌지만 불안감은 남습니다. 기상가뭄의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도 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10년 사이 기상가뭄이 100일 이상 발생한 해는 무려 5차례에 달합니다. 2년에 한 번꼴입니다. 이와 함께 기상가뭄 발생 일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집중호우뿐만 아니라 반대 현상인 가뭄도 점차 잦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봄은 지난해 여름 강수량이 충분해 심각한 가뭄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습니다. 하지만 가뭄은 집중호우보다 피해 지역이 광범위하고 기간도 긴 만큼 수자원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일차관은 물가차관 회의를 열고 성수품 물가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성수품은 16개 품목 기준으로 지난 19일부터 현재까지 총 3만 7천 톤이 시장에 공급됐습니다. 특히 지난 일주일간 221억 원어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이 집행되면서 성수품 물가관리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16개 품목의 평균 가격은 지난해 설 직전 기간에 비해 3.2%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사과와 배는 작황 부진의 영향으로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정부의 민생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8일까지 열흘 동안 설 명절 1일 물가 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쇠고기와 조기, 밀가루, 휘발유, 삼겹살, 치킨 등 모두 33개 품목입니다. 통계청은 이들 품목의 1일 물가를 조사하고 결과를 관계 부처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신한카드에서 결제 목통 현상이 나타나 카드 사용자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신한카드는 오늘 밤 8시 30분부터 카드 결제 상황에 일부 오류가 발생했고 2시간 만에 시스템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용카드 오프라인 결제는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했지만 온라인과 체크카드 등에서 일부 결제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신한카드와 연동된 네이버페이 같은 간편 결제 서비스에서는 여전히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서둘러서 원인 파악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처음 보는 학생들에게 소화기를 뿌리고 동영상을 찍은 20대 남성들이 검거됐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오늘 20대 A씨와 B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5시쯤 인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학생 4명에게 소화기 분말을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호흡곤란과 피부 염증 등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엘라바마주에서 세계 최초로 질소가스를 이용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이 사형 방식을 놓고 인권 침해 등 논란이 거셉니다.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언론들은 엘라바마주 교정국이 수감자 케네스 스미스에 대한 질소가스 사형을 집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질소가스 사형은 사형수를 묶은 뒤 질소 마스크를 씌워 몇 분 안에 저산소증으로 숨지가는 방식입니다. 엘라바마 등 미국 3개주에서 승인이 됐지만 실제 집행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스미스는 지난 88년 사망보험금을 노린 남편의 청부를 받고 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고 35년이 넘도록 수감 중이었습니다. Side effects that we've seen or researched on nitrogen epoxy. So nothing was out of the ordinary what we were expecting. 주정부는 새 방식이 고통을 못 느끼는 만큼 인도적이라고 밝혔지만 반발은 거셉니다. 일찌감치 예고된 집행을 앞두고 유엔 인권사무소는 질소가스 사형이 인권 법규를 위반하는 고문과 다름없다며 반대했습니다. 종족에도 일종의 생체 실험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It's used only for pigs and after anesthetics, using a human being as a guinea pig. 앞서 미국 연방 대법원이 사형 집행을 중단해달라는 스미스의 마지막 항소를 기각한 가운데 살해됐던 여성의 가족들은 씁쓸한 날이기도 하지만 정의가 실현됐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유엔 국제사법재판소 ICJ가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가자지구에서 군사작전을 중단하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ICJ는 지난해 12월 29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제소를 검토해 이 같은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ICJ는 이스라엘 군대가 집단 학살을 저지르지 않도록 보장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해 조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집단 학살 증거를 보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ICJ에 낸 소장에서 요구한 임시조치 9개의 항목 가운데 가자지구에서의 군사작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가장 먼저 제시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는지 비공식 채널을 통해 타진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미국과 러시아 정부가 즉각 부인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각 25일 크렘린궁과 가까운 복수의 인사를 인용해서 푸틴 대통령이 지난달 중개인을 통해 미 정부 고위 당국자들에게 관련 논의에 열려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잘못된 보도라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미 정부 당국자들도 러시아 측으로부터 그러한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4월 10일 미국을 국빈 방문해 워싱턴 DC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미 백악관과 일본 정부가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력 소통조정관은 미일 동맹의 중요성과 함께 일본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동맹국들과의 협력 관계를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부각할 것이라고 이번 국빈 방미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이 지난해 11월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만납니다. 미국 백악관은 설리번 보좌관이 오는 26일에서 27일 태국 방콕에서 왕이 위원과 만날 예정이며 이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의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고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hy do you want to join the CIA? I'd like to help my country make a difference in the world. Find the terrorist in the internet haystack. How is this all possible? Emails, chats, SMS, whatever. The government knows that we have these documents now. We will call them out on it. My name is Edward Joseph Snowden. I, sitting at my desk, certainly had the authorities to wiretap anyone from you or your accountant to a federal judge to even the president. 에드워드 조지프 스노든은 미국 국가안보국 요원으로 여러 기밀 문서를 열람할 수 있었고 그중 프리즘 프로젝트를 알게 되었다. 통화 기록, 아이디, 비밀번호 등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점을 폭로했다. 35개국 정상급 통화를 도청했다는 사실도 알려지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미국 국가안보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이는 해킹 작전은 6만 건 이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며 9.11 테러 같은 사건을 50건 이상 미연에 방지했다고 주장했다. 스노든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고 As to the individual who has admitted making these disclosures, he is the subject of an ongoing criminal investigation. 범죄자로 몰린 스노든은 러시아 모스크바 공항의 여권 만료로 한 달간 체류하는 신세가 된다. 우여곡절 끝에 망명 신청 허가를 받고 러시아에 체류하며 스노든은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And that's a problem because privacy matters. Privacy is what allows us to determine who we are and who we want to be. 한 주 내내 이어지던 한파가 주말을 앞두고 물러났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온화함이 감돌기도 했는데요.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4도로 아침에도 큰 추위 없겠고 낮 기온은 3도까지 오르면서 역시 예년보다 온화하게 느껴지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구름량만 늘겠는데요. 다만 오전까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또 동해안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고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4도, 대전 영하 4도, 광주 영하 1도, 부산 0도로 예년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3도, 대전 5도, 광주 7도, 부산 10도로 예년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 수준의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제주도에는 새벽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라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